네, 그럼 유현신 감독님 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밖으로 가주시고요. 네, 오늘 관객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주셨을까 저도 궁금하고 이제 감독님께서도 접근하시는 어느 부분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도 관객분들 나와주시고 어쨌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왠지 어제 지도에도 참석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일단은가 Q&A를 이렇게 보신 관객분들께 감사한 표현해 주시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하신기입니다. 감사합니다. 本日は、映画をお越しいただいて映画を見ていただいており、大変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そうですね、初めてソウルに来たのはですね、ラブレターという映画の、公開の時だったんですけど、それから多分、30年近く経ってるじゃないですか、30年弱ぐらいですかね。またこうやって新しい作品を皆さんに見ていただけるということで本当にいろいろ、感無量の思いになります。本日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이렇게 영화관을 와주시고 영화를 봐주셔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에 처음 본 게 아마도 러브레터를 개봉했을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들어가 20몇 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지금 새 작품을 들고 여러분들을 뵈러 여기에 왔다는 생각을 하니 매우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감독님 멘트를 할 때마다 각을 쳐주시는 관객분들 보면 굉장히 좀 저도 마음이 좀 벅차오른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굉장히 어릴 때부터 팬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옆에 앉아있는데 아무도 가르쳐주시는 굉장히 심장이 쿵하거든요. 저도 약간 돌려 떨리는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용기를 내서 여러 가지 질문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전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는 그 어릴 때 혹은 예전에 갔던 러브레터나 카월리아기 또는 레디슈즈의 모든 것 같은 작품을 기억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유현신 감독님의 현재 영화를 보고 싶어 보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최근에 어떻게 보면 최근 작들을 알게 되고 유현신 감독님의 예전 작들을 알고 싶어서 계속 찾아보고 감독님 질문으로 점점 더 알고 싶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이 안에 많은 애들이 어우러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Q&A 같은 경우는 저는 첫화면을 보면서 감독님의 예전 작품들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 시간 때에서 부가로 나오는 떠는 장면은 아무래도 러브레터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장면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에이스 같은 작품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Q&A에 나오는 K 자체가 사실 실제로는 아이나 데이라는 실종 가수가 K라는 가명의 이름으로 영화에 등장해서 심지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K의 앨범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과거에 레디슈즈의 모든 것에 나오는 그 레디슈즈라는 가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앨범까지 나오게 되는 과정하고 굉장히 좀 흥미롭게 연결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최근 작중에 그 락스레터를 보신 분들이 계실까라는 궁금증이 드는데요. 거기서 보면 사실은 리타키라는 그 소설 넘버가 언급됩니다. 최근에 감독님께서 인터뷰를 보니까 이 K의 노래 자체가 그 리타키라는 그 락스레터에 나오는 리타키라는 소설에서 좀 기인한 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독님의 전작들과 연결해서 이 작품을 좀 보게 되는 측면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도 개인적인 노스텔지 같은 것들이 많이 반영된 인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건 감독님의 의도는 하등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개인적인 감독님의 필모그래피에 대한 애정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독님께서 이런 자신의 전작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동시에
당시에 이런 전략들을 기록하고 그 전략들을 통해서 사진을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어떤 감상을 했을 때 감정이 사실은 약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감독님께서는 지난 영화들을 만들어주시가 그리고 그 영화들 팬과 이런 관객들을 만나는 시간이 어떤 감정으로 어떤 시간으로 다가올지 가장 궁금해집니다. 거기에 대한 글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そうですね、そういった、ご説明いただいたような要素もいろいろ、あるんですけど、個人的にはというか、実は僕は中学時代に見た見ても大好きだった映画があって、日本でもあまり有名じゃない映画なんですけど、離れ坊主オリンという100年以上前の日本を舞台にした100年ぐらいですかね、100年ぐらい前の日本を舞台にした、やっぱり路上の歌を歌う人の話で、その人は目が見えないんですけど、実はその映画が本当に好きで、上映があるたびに見に行って、この間も去年かな、東京渋谷で上映があったんで、呼ばれて、そこでトークショーやったりしたんですけど、そのぐらい好きな作品で、なかなか見る機会がない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それを見ると、かなり相当な部分で一致性があって、僕の中ではある種その映画をオマージュしてその現代によみがえらせてみたかったみたいなそういう思いもありました。機会があればぜひメディアキャストさんにその映画も輸入していただいて同時に流してもらえると確かにいろいろ似てるかもっていうのを多分思ってもらいたいなと思います。 네, 방금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과거의 여러 작품들과의 관련된 요소들도 키리의 노래에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중학교 때 보았던 매우 좋아하는 일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은 떠돌이 고제 올인 혹은 한국에서는 올인의 발라드라고 소개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작품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떠돌이 고제 올인이라는 일본 영화는요, 일본 분들도 많이 알지 못하는 영화이긴 한데 100년 정도 전에 일본을 무대로 해서 당시에 실제로 길거리에서 떠들면서 노래를 하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여인이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상영을 할 때마다 매번 찾아가서 보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도쿄 시부야에서 상영을 할 때는 제가 초청을 받아서 그 영화에 대해서 토크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지금 그 영화를 보실 기회 많이 없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보실 기회가 있다면 키리의 노래하고 이 떠돌이 고제 올인하고 일치하는 비슷한 분이 엄청 많구나라는 것을 깜짝 놀라며 보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도 떠돌이 고제 올인을 오마주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이번에 키리의 노래를 만들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국 여러분들이 꼭 그 작품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키리의 노래를 수입해 주신 미디어클스에서 이 영화를 끝까지 수입을 해주셔서 같이 상영을 해주시면 정말로 관객분들이 지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것이고 진짜 비슷한 면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볼 기회가 없다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데 그 기회가 항상 더 있고 한번 같은 가장 힘들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영화를 보면 이 키리라는 이름이 사실 어디가 왔는지는 영화가 명확하게 등장한 거거든요. 바로 그 원래는 키리의 본명은 루카죠. 루카코즈나인데 이 루카코즈나의 번인 코츠카 키르죠. 코츠카 키르라는 원인의 이름을 빌려보시죠. 근데 처음에 보는 그 키리의 엘레이톤이라는 또 이사에서 나오는 짧은 그 말이 나옵니다.
아마도 성당이나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아마 들어보신 분일 텐데 한국이랑 또 한국어로 번역돼서 뭐 주님들이 자비를 베풀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불려지게 되죠. 그만큼 뭔가 좀 자비를 구하는 기본문에서 나오는 이름은 어디로 하고 있었고 그 어디에 이름을 불려가는 동생의 입장이 바로 이 키예의 어떤 전반을 흐르는 기본적인 정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 영화를 이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영화는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묘사가 좀 등장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감독님께서는 원래 이미 12년 전에 그 동일본 대지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인지하시고 계셨고 심지어 인터뷰에서 이 동일본 대지진이 아니었으면 내가 일본에서 살지도 않았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인터뷰에 말씀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감독님의 인생에서 묘하게 그 동일본 대지진이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 동일본 대지진이 처음으로 이 영화에 반영을 해서 어떻게 보면 만든 첫 번째 영화예요. 그래서 그런 간접적인 묘사가 이 영화에 반영됐는데 그 과정이 결국에는 감독님에게 12년 동안 어떤 회원 같은 걸 푸는 어떤 첫 번째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뭔가 풀지 못한 숙제처럼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그 설정을 이 영화에 필요한 데 어떤 그 과정과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きっかけは本当にすごいことで些細なところからだったんですけど、ラスペレターの、続編にあたる自作の企画をやってる時に、その中に小説が出てきて、ラスペレターの中に出てきた小説がその自作っていう小説だったんですけど、主人公の大学4年間の話そこで描かれてるんですけど、その中に出てくる登場人物の女の子がその作った映画があって、でそれが、これの元になっている話でっていう。で、その子はなんかアメリカのちょっと古い映画で「真夜中のカウボーイ」っていう映画をもじって、なんか真夜中のカウカールっていうなんか短編映画を作るんですけど、それがこのプロットで、これが一番最初のプロットで北海道から来た女の子がミュージシャンを目指していて、でそこにその一個が現れて、名前はまだ一個じゃなかったと、別の名前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2人でこういう展開になっていくっていう話でしたね。それがきっかけでした。 네, 이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계기는 정말로 사소한 것이긴 했어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라스트레터라는 영화의 속편에 해당하는 미사키라는 기획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미사키라는 것은 사실 라스트레터 영화 속에 나오는 소설의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설의 내용이 주인공이 대학 4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풀어낸 것이 미사키라는 소설의 내용인데, 그 소설 안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한 여자가 있는데 영화를 만드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기본이 돼서 그 여자가 만든 영화가 이 키의 노래의 가장 기본 이야기가 되긴 했는데요. 그 영화가 소설 속 여자가 한 오래전에 있었던 미국 영화 중에 한밤중에 카우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제목과 여러 가지를 좀 따라서 한밤중에 카우걸이라는 영화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이 소설에 나옵니다. 단편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한밤중에 카우걸이라는 소설 속에 나오는 영화가 키의 노래의 최초의 플롯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홋카이도에서 도쿄로 나온 여자가 뮤지션을 하는데, 그때는 이코라는 이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이코라는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고, 둘이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매니저를 해간다. 이런 전개를 생각했던 것이 이 영화의 일단 첫 번째 계기였습니다. 네.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결국은 그 피해의 어떤 그 후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키웨이가 그
소리를 잘 낼 수가 없는데 또 보는데 노래를 부르는 건 사실 좀 외래적으로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감독님께서 뭔가 그 외래적인 설정 자체를 그냥 무시하고 어떤 의미로서 그런 것을 활동하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목소리에 대처를 하게 된 이름이 사실 키레잖아요. 그리고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원래 루카의 언니인 키레가 성가대에서 노래를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 노래를 하는 그 가사가 영화에서는 그 자리성이라고 하는 아까 그 키레로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언니가 부르는 그 분유 참가가 결국에는 키레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그리고 그 동생에게 뭔가 전생하는 그런 입장으로서 그런 사람의 동생 입장이 이 영화의 어떤 주축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감독님께 이런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좀 설명을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키레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결국 노래를 할 수 있다는 설정 자체를 가져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냥 감독님에게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そうですね、幼少期の彼女の設定って実は夏彦のパートとその幼少期のパートって実は東日本大震災の翌年に実は書いたりこうアイデアを膨らませたりしてたもので、その時点での彼女がそのミュージシャンになるっていう設定ではなくて口が聞けなくなって女の子として登場して大阪にこうさまよってるっていうこの物語をどう展開しようかなってところで一旦止まってたものがあってそれがちょうどここにこう入ってきたというか物語を作るときは何ていうんですかね作ってるこっち側もこういうふうにしたいからこうっていうところだけだと作ってるこっちが満足しないというかですね何かこれとこれの組み合わせがこうなるとこういう話になっていくなっていうそれが自分にとってどれだけ新鮮なことなのかっていうことがやっぱりその尺の一つ重要な一つになっていてなんかこういうことを伝えたいからそれにしてみてもらおうとかっていうプロセスがだいぶかけ離れたところでやってるというかなんかこう例えばなんか皆さんがこう映画を見てる時に見ながらここはもっとこうした方がいいよなとかああした方がいいよなとかこのシーンとこのシーン逆にしたらどうなんだろうとかなんかそういう妄想の中に実は僕らの物語を作るっていうのは僕他の方は分かんないですけど僕自身はずっとそういう時間を過ごしながらこの作品で言えば多分、半年ぐらい、取り組んでいたんですけど、そういう中で偶然震災の時に書いたり考えたりしてたピースだとか、あとは他の映画の作品でこう存在したアイデアでその後なんかこうずっと自分の中で刺さってて。なんかこういつかこれを他の映画で使いたいなと思ってたようなピースとかこの作品に限って言うと割と早い段階でこうピタピタとはまっていってそれがなぜうまくはまったのかとかちゃんとはまった理由は何なのかっていうその説明もつかないんですけどはまったとしか言いようがないというかこれ以上の流れをちょっと作れないなっていうぐらい気持ちよく入っていったんで自分の中で非常に満足はしてはいるわけですけどみたいなちょっと説明だけでそうなんですけど理由はないっていう。 네, 일단
일단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요. 제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이듬해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글로 좀 써둔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루카의 어릴 때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나치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루카의 어릴 때 전쟁은 사실 나중에 뮤지션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말을 못하게 된 어린 소녀가 혼자 오사카를 떠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멈춰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일단 이 영화에 가지고 오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만들 때 저는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싶으니까 하자라는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제가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이 이야기와 언젠가 생각했던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조합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많이 만들어 나갔는데요. 거기에서 중요한 척도가 된 것은 얼마나 이 이야기들을 조합했을 때 나에게 신선하게 느껴지는가가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니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봐주게 해야지라는 식으로 그런 프로세스와는 좀 동떨어지는 방식으로 저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영화를 보실 때 이 장면은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거나 혹은 이 신과 이 신은 앞뒤를 좀 바꾸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야말로 항상 그런 생각과 그런 망상들 속에서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계속 그런 시간을 보내오면서 이 작품을 반년 정도 계속 생각을 하고 바꿔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지진을 계기로 생각했던 여러 가지 단편적인 조각이 되어있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영화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영화를 위해서 생각했던 아이디어도 이번에 키리의 노래를 위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피스들이 이 영화에 조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들 때 이른 단계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착착 맞아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그 이유는 저 스스로도 설명을 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보다 더 나은 film을 못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의 이 이야기와 설정에는 개인적으로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노래를 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내는 데는 크게 딱히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힘들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마주보는 관객분들이 경청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빨리 뭔가 질문을 드릴 사연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7년 전쯤이었죠? 2016년쯤에 아마 저를 기억하죠? 그 리바니크 신부가 국내에 개봉을 감독님이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언호브가 연기한 아무로 같은 경우는 결국에 어떤 서비스의 어떤 인격화된 존재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산업적인 서비스, 우리가 요즘에 특히나 디지털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결국은 비대면 사회가 훨씬 더 이제 뭔가 활성화되고, 동시에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마주하지 않아도 가능해진 일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편리해진 것도 있지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굉장히 단절되는 어떤 시스템이 많이 이제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결국에는 그 분리된 관계에 대한 좀 불안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키리의 노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공공 시스템이 결국 어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또 단절해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를테면 어린 루카를 이제 라직과 후미 선생님이 돌보고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인카드 모터를 헤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등장하죠. 물론 인간한테는 굉장히 예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을 분리해내는 과정이 되게 가차없습니다. 그리고 영화 말미에 보면 펑터치 장면에서 약간 그런 신도 있는데, 결국 노래를 통해서 소통하는 젊은 애들의 약간 공권력이 뭔가 그걸 방해하는 듯한 그런 인식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산업적인 어떤 서비스, 혹은 그런 공공 서비스가 그런 개개인의 관계 같은 것들을 단절히 도모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의 발전 같은 것도 그 감독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다가오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릴레이션ship의 모든 것 같은 경우도 그런 미디어의 변화가 결국 개개인의 어떤 어린 학생들을 삶에 미치는 어떤 영향 같은 것들을 간접적으로 반영한 듯한 영화죠.
그래서 이런 세태의 변화, 그리고 미디어의 환경의 변화나 그런 개개인 어떤 하나님의 거기에 영향을 하는 과정이 감독님에게는 어떻게 뭔가 보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사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まあでもこれは、逆の言い方をすれば今を描こうとするとそのディテールにおいて例えばスマホとかのやり取りがもはや避けられないというかですねいう状況に陥っているっていう、それはこれのダメージを多分一番受けた一番というか、多くの業種がこの影響を受けて、ね、廃業に追い込まれたりとかいろんなこと実際あ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映画の世界はですね結構僕ら撮影現場でもすごいその影響を受けていて、昔であれば、携帯のない時代は電話をかけるっていうシーンだけでも家に電話1台しかなかったので彼女から電話がかかってくるとまずすぐ自分で出るわけじゃなくてお母さんがまず出ちゃってで、なんか瞬時彼女が電話かかってきたよっていう恥ずかしい場面があって、うるせえなって言いながら電話に出てもしもしみたいな、なんかこう恥ずかしい場面がこう電話にことでは一つのこう物語がそこにあったわけですけど、今はもうねスマホでしかも電話じゃなくてこうテキストのやり取りで同じ、家族の中でもそのやり取りを他の家族に見ることもできないし、何が起こられて映像で撮るときにもうほとんどのことがスマホで片付いてしまうので、役者さんも別に、役者同士が登場人物同士が会って言葉で会話しなくてもそれぞれ部屋にいて無言でスマホやってればどんどん物語が進行していけるんですけど、これが一番リアルだと思うんですよ、今はね。そうすると今度お客さんはその2人のメッセージのやり取りを何かしら映像に出てくるテキストの文字をみんなが読んで会話を理解するっていうなっていくと思うんですけど、これはこれかなり味気ない世界で、なので実はかなり僕らもそういったことには抗って、できる限り直接会って会話するっていう場面にしようとしてるんですけど、ただね世の中があまりにもそっちに行ってしまって、もういやなんか直接人と人が会って会話とかしないよねっていう、もうずっとみんなこうだよねっていう時代を本当に到来したら、我々もやむを得ずそれを描くしかなくなるわけですね。いやそれが嫌だったら今じゃなくて10年前とか20年前の設定にして、まだ人がこう直接会話してた時代を使ってとしかないんですけど、多分そのぐらいになってくるとこの俳優さんたちが直接会って目の前で喋るんですかって相手の使うとか飛んできますよねとかちょっと多分嫌がってるような時代だと思うので、常に僕らは時代を受け入れつつ逆らいつつ自分たちの表現を何とも守りつつでも新しいことも受け入れつつみたいなことを常に格闘しているっていう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네, 일단 그 시대의 변화나 여러 가지 미디어적인 면에 있어서 역으로 지금은 제가 영화 감독으로서 지금 이 시대를 쫓아가면서 그리려고 했을 때 그러한 디테일들, 특히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려내는 걸 피할 수가 없는 이미 그런 상황과 시대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미디어나 아니면 그런 그 시대의 변화로 가장 많이 데미지를 입은 업종들이 많이 있고요. 또 실제로 폐업하거나 없어지게 된 직업이 생길 정도로 실제로 많은 변화들이 요 십몇 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제가 본다 보니 영화 업계에서도 촬영 현장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대를 그려내는 영화의 경우 집에 전화가 걸려와요. 그러면
전화가 한 집에 한 대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전화를 했을 때 자기가 직접 받을 수도 없고 가족 중에 누가 받아서 춘지야 여자친구 전화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너무 쑥스러워서 왜 이러세요 시끄러워요 이러고 전화를 받아야 되는, 그러면서 짜증도 나면서도 부끄러우면서도 이런 전화 한 통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탄생할 수 있는 예전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두가 스마트폰을 쓰는 지금의 시대가 되어서는 문자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가족 간에도 문자로 이야기를 하고 거의 영상으로 우리가 찍을 것이 많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스마트폰 상에서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우들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각자의 방에서 핸드폰으로 이야기를 해도 다 정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는 영화 안에서 스마트폰의 어떤 소통만으로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가장 리얼한 세계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 관객들은 어떤 등장인물들의 스마트폰 메시지만 영상으로 계속 보면서 영화 한 편을 보게 되는 그런 일도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동시에 그런 것들은 너무나 멋이 없는 세계이고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가능하면 이런 변화들을 거슬러 올라가고 거역하려고도 하면서 동시에 또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대가 이러한 것이 더 가속화돼서 더 많이 변하게 되면 배우들도 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씬이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진짜로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그런 걸 그려내기겠지만 우리는 이야기의 설정을 10년 전, 20년 전으로 설정을 해서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령 실제로 그런 시대가 도래했을 때 배우들에게 한 20년 전에 이렇게 만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연기하라고 했을 때 배우들이 사람끼리 직접 만날 필요가 있나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침이 튀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변하는 것들을 시대를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거역하면서도 또 지키고 싶은 예전의 표현들을 지키면서도 또 동시에 새로운 것들을 또 새로운 표현 방식을 또 차용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을 하면서 싸워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유상한 감독님 그 CCTV가 어떤 시절에 완전 범죄가 가능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갖긴 하는데 만나고 시대에 대한 한때는 그런 내분들을 만들면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더더욱 간접적인 좀 어떤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의견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오늘 이제 질문하신 분들에게는 요하신 감독님의 친필 폭서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너무 간절하게 저를 손에 들어주시는 그 외면할 거 없고 저를 손에 들어주고 계시는 그 남자분께 마이크 전화를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눈에 가장 띄었던 게 저는 이코의 머리 색깔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그 이코가 파란 장미를 들고 뛰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파란 장미의 꽃말을 생각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기적이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출 의도가 있으실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기적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個人的にこの映画を見て最も記憶に残ったのは一個のいろいろな髪の毛の色だったんですね。それも最後のシーンで青いバラの花束を持っていて一個が持っているのがとても記憶に残ったんですけど、青いバラの花の言葉は奇跡とかまた諦められない愛という言葉だと知っておりますけど、そういうことに関してちょっとお聞かせください。青いそうですね、あのことは詳しくなくてですね、スタッフから言われたりしてたんですけど、そんな感じだと、思います。色は全体的にこの映画の中でキーカラーをブルーにしてたんで、青空の色っていうか、その青空の下で旅をする、彼らの姿みたいな感じで、その青空の色を映しているようなそんなイメージがありました。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꽃받은 사진 잘 몰랐는데요. 영화를 찍을 때 스텝 중에 누가 방금 해주신 것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키 컬러를 블루로 잡아서 영화를 찍기는 했었거든요. 그 의미는 일단은 파란 하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파란 하늘을 보면 이 파란 하늘 아래에서 이 젊은이들이 여행을 해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싶었기 때문에 파란색을 영화 속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앞쪽에서 이 파란옷 의심도 여성분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파랗게 그려야 감독님의 이파리카의 신부도 정말 좋았는데 키리의 노래에서도 크로키 하루 배우님이 나오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크로키 하루 배우님께서 또 똑같이 선생님 역할을 맡아서 어린 루카를 이끌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데, 감독님께서 이 후미 역할에 크로키 하루 배우님을 캐스팅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リップバリューからの時にも出ていた黒木春さんがキリエの歌でまた先生役として出てきて幼いルカを助けるんですね。でそれを見てすごく印象深かったんですが、今回フミ役として黒木春さんをキャスティングした理由が知りたいと思います。そうですね、まあ、やはり一つに立派な役だ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特別学校の先生役だったんで、なんかどうしても最初にこう思い浮かんでしまったというか、彼女は花とあいつ殺人事件でも担任の先生役の声をやってもらったんですけど、今まで一緒にやった映画で彼女全部先生役だったので、次回はまた違う彼女違う職業で彼女として仕事したいと思ってます。 네, 일단 크로키 아저씨를 캐스팅한 것은 리파링크의 신부에 나오셨던 것이 굉장히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 역, 같은 학교 선생님 역을 이번에서 맡아주셨는데요. 학교 선생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배우가 크로키 하루 씨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애니메이션 하나와 앨리스 살인사건, 거기에서도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를 크로키 아저씨로 표현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선생님 역할로 크로키 아저씨를 캐스팅했었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작품에서는 전혀 다른 직업을 좀 아껴서 함께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번에 좀 가운데 작업을 많이 할 테니까 이제 이쪽에 그 주황색으로 그려지는 방법인데 질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러브레터에서도 1인 2역이 있고 여기 키리의 놀이에서도 1인 2역이 있는데 감독님께서 1인 2역으로 했을 때 그 연출을 의도하는 바가 궁금합니다. お会いできて嬉しいと思います。でラブレターの時にも一人が二人の役を演じまして、綺麗の歌でも一人の役者さんが二人の役を演じたんですけど、一人に二つの役を演じさせる時に演出的な意図を知りたいと思います。そうですね、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ドッペルゲンガーって言葉がドイツ語がありますけど、この世界にもう一人自分みたいなところがあって、であったり、こうリインカーネーションっていう生まれ変わりっていう意味があったり、そこを強調するために割と同じ人にやってもらうっていうのは自分の多分好みもね伝わ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ラスベターでも広瀬すずが、と森七菜が、やった役もそういうね役でしたけど、みたいなところは好きなのかもしれません。 네, 그 도플갱어라는 독일어가 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또 한 명이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리인카네이션이라고 해서 윤회전생이라는 사람이 어딘가에서 다시 같은 사람으로서 태어난다는 그런 것들이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면이 있어서 이를 이렇게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 사람에게 두 사람의 역을 맡기는 그런 것들을 제가 취향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기도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라스트레이터라는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히로세스즈의 오레이나가 나왔을 때 예전에 또 엄마를 연기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앞쪽에 저 하나의 그 TV를 들고 해주셨는데요. 여기 그 이쿵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그 이쿵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평범한 과학이다 같고 평범하게 이제 그 과학인들이 말해서 친구도 일부러 가서 말도 걸어주고 그랬는데 몇 년 지난 사이에 막 20개를 사귀시는 프로 사기꾼이 돼 있었는데 이 영화가 2시간짜리도 있고 3시간짜리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2시간짜리 버전에서는 그 이쿠의 그 서사 같은 게 일부러 그거를 다 편집을 하신 건지 그리고 3시간짜리에서는 이쿠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추가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約3時間前にも入ってないですね。小説に入ってます。 네, 섹션 버전에도 이코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세하게 들어가 있지 않고요. 소설에는 이코의 여러 가지 사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 이쪽에 계시는 그 두 분이 같이 손을 들어주신 것 같은데 남자 두 분께서 이렇게 애 같은 데가 이렇게 집으로 마이크 들어가서 들고 같아요. 네, 이화의 신지 감독님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감독님의 영화를 이야기할 때 음악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매번 그 감독님께 뭔가 질문을 드릴 기회가 있다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혹시 영화 작업을 하실 때 음악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서 이제 시나리오를 쓰시거나 캐릭터를 구축하시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번 키리의 노래라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음악이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을 것 같은데 이번 작품에서 음악 작업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시면서 작업을 하셨을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今までもずっとお聞きしたいと思ったんですけれど、監督の映画の中では音楽がすごく重要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毎回見ていて、音楽を構造してから何かシナリオを書いたりするんですか、あるいはこのシナリオと音楽をどのように結びつけて作業しますかっていうのがまず最初に。音楽はもう映像ができたからそれを見ながら作ったり構想します。 네, 일단은요. 음악 자체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영상을 만든 뒤에 영상을 보면서 음악을 구상하고 만듭니다. それから綺麗の歌の中で、이번에는 또 저쪽에 키레이 노래 관련해서 한글을 두고 계시지 않는 분이신 것 같은데 강하게 좀 알려주시면 다들 많이 질문하고 싶어 하시니까 한 사람이 하나만 질문할게요. 아, 네. 질문은 한 분에 한 질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한번 해봤고요. 저는 이 영화 그 결말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이코가 그 마지막에 칼에 찔린 씬에서 그거도 그 이코하고 그 유카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해피엔딩을 좀 봤는데요. 그 감독님은 그 영화 키리의 노래를 연출하시면서 그 엔딩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연출하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結末に関しての質問なんですけど、結局一個が刺されるんですね、内容に。だからその前までには2人一個とキリエはすごく幸せに生きていけると思ったんですけど、本当にその後どうなっているの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しまったんですけど、監督はこのエンディング結末その後どうなると思ってエンディングを描きましたか。わかりません。わかります。 그 둘의 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사이드에 계시는 그 양쪽 건가요? 네, 우선 그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나오는데 보다 보면 이제 이게 전부 다 라이브로 공연하는 거, 그 영화 속에서 라이브로 공연되기도 했고
그리고 유심의 걸 들어보면 조금 라이브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라이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또 이제 키리가 꽤 소심한 캐릭터로 나오는데 이 길거리에서 라이브를 한다는 게 꽤 용기가 필요한 일이게, 이런 라이브를 하게 된 계기가, 시작하게 된 계기에는 분명히 뭔가 그 라이브라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자기의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키리의 라이브는 어떤 의미인지, 영화에서 라이브 하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そうですね、ライブのシーンは本当に音にこだわって、実際に現場で収録したものから作り起こしていて、別にスタジオで収録したものを重ねたりしているものではないというところはすごいこだわりました。そうですね、路上で歌う姿っていうのは、あれですね、たどり着けばやっぱり最初に言った花のことを言って、中学時代に歌えて、そこからずっと自分の中でいつかこういうものをやりたいなっていうのが、これから始まってるのかなと思います。 네, 라이브 공연 장면에 대해서는 실제로 현장감이 나는 소리를 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시하고 그 부분에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수록된 것을 그 영상에 얹은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현장에서 땄던 소리들을 라이브처럼 제대로 들을 수 있게 중시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노래하는 라이브 공연 모습에 제가 굉장히 중심을 두게 된 것은 역시나 아까 이야기했던 어릴 때 보았던 떠돌이 보제 올인이라는 영화에서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았고, 언젠가는 나도 이렇게 길에서 노래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표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길의 노래를 그런 식으로 라이브만 나왔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가운데 마스크 쓰고 계시는 남성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감독하는 일반편을 봤습니다만 이야기가 시간대가 현재와 과거가 섞여 있는 어떻게 보면 분절되어 있는 구성의 서사구조인데 지금 같은 구조를 선택하시냐고 궁금하고요. 마지막에 한 번 더 드리고 키리에게 이코 같은 사기꾼 같은 만화 캐릭터 같은 면이 있는 그런 약간 기이한 인물이잖아요. 키리에게 곁에 이런 인물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을지 설정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まずこの2時間バージョンを見たんですけど、今見たバージョンで現在と過去を行ったり来たりしている構図なんですね。こういうふうにした理由を知りたいと思います。それからイコという詐欺師が経営に必要だ。詐欺師が、いろんな話が同時進行で出てくるんで、一番見やすいこういう編集に落ち着きました。 네, 아까 한 가지 질문해달라고 첫 질문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이 영화에서는요. 그래서 가장 그것들을 동시에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현재와 과거를 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네, 이거 봐주셔서 오늘 질문 시간입니다. 제가 뽑아드리지 못하는 게 정말 많이 죄송합니다만 참 다행이라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 영화 이후에 여자신비 감독님이 어떤 영화를 만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사실 이제 전달되지 못한 질문 중에 영화가 일단 감기가 유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마치 코로나19 유행을 완화시키는 측면도 있고 일단 현실을 하는 새로운 영화를 추후에 또 감독님 나름의 방식으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또 많은 관객분들을 만나뵙고 아마도 우리 관객을 만나는 마지막 이번 내한 일정인 걸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Q&A를 봐주신 관객분들에게 이 영화가 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本当に今日はご視聴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当に韓国の皆さんにずっと、30年近くですね、支えられ続けて、映画を作ってくれました。
すごい皆さんこう温かい、ハートが気持ちがもう僕の方にすごい伝わってですね、本当にありがたいなと、思ってます。昨日は監督さんでしょうかってマグロをいただきまして、今知ってるんですけど、本当に温かく皆さんの本当に気持ちがこれ本当に来ることは今食べてくれて本当にありがたいなと思ってます。これをぜひですね、聞いていただけたら、何度でもこう劇場に足を運んでいただけると、嬉しいなと、思ってます。哀れみの賛歌っていうこの映画に出てくる曲の中にですね、歌詞の中に、何度でも何度だって行くっていうフレーズがあるんですけど、そのことを、皆さんに、捧げたいと思います。ぜひ何度でも何度だって劇場にやってもらえればと、思います。今日は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 관객 여러분들과는 거의 30년 가까이 만나뵙고 있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저를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계속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 한국에 와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하트와 마음, 이 저에게 제대로 잘 와닿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화관에서 만나는 어느 팬분께서 굉장히 춥더라고 하면서 저한테 머플러를 주셨어요. 오늘 실제로 그 머플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머플러가 저를 데워주는 것이 한국 관객 여러분들이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신 키리의 노래가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다면 극장에도 여러 번 가서 새로운 모습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화 속에 연민을 위한 창가라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 가사 중에 몇 번이라도 갈게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여러분께 바치면서 몇 번이라도 극장에 가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質問できなかった方がいらっしゃると思うので、後でうちの YouTube チャンネルで生配信をやろうと思っているので、ハグルとそのまま質問してくれたら彼女にしてもらって質問を答えたいと思うので、ぜひ参加してください。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질문하고 싶었던 걸 알고 있는데요. 시간이 모자라서 다 질문 받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나중에 유튜브로 생방송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댓글에 오늘 못하신 질문을 한글로라도 그냥 써주시면 그 번역해달라고 해서 답을 해드릴 테니까 꼭 좀 관심 갖고 못하신 질문은 아쉽겠지만 나중에 물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관객분들 잠시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이브 やって私のために